스포츠. 안녕하세요 여러분, TVN 스포츠 김민구 해설입니다. 호주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을 유도해냈을 때 영국 해설이 파울을 당했다라거나 상대 선수가 파울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영리했다라고 말하고 손흥민이 볼을 보호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단 이 장면 보시죠. Pressure on E. He's done well. EJ Sung to Son. Suter stops him once, but Son keeps going. Can he get to past Miller? Penalty. It is a penalty kick to Korea Republic in additional time. Lewis Miller bringing it down. Son Heung-min. Mazy dribble. Yeah, Son gets his foot in front of the ball. Miller is going for the ball, but Son is so clever in that he protects the ball. It is a penalty. The VAR will check this. 해설을 하는 입장에서는 경기가 진행 중일 때는 시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영국 해설자가 핵심만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가 돌파를 하기 직전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속도를 내기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호주에서 가장 크고 힘이 좋은 수타가 손흥민 선수를 손을 써가지고 잡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지금 두 명의 선수가 또 번갈아 가면서 손으로 손흥민 선수를 잡았죠. 그리고 세 번째 선수가 다시 손흥민 선수를 잡고 견제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뚫고 나가서 결국 이렇게 한 발을 먼저 이렇게 뻗고 있는 장면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두 경기를 연속으로 연장을 치르는 걸 감안하면은 정말 미친 장면입니다. 이거를 조금만 더 세밀하게 볼게요. 자, 이 장면인데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카운트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 호주의 밀러 선수와 똑같이 출발해서 여기까지 스피드 싸움을 합니다. 이 도착하는 위치까지 두 선수의 스텝 숫자를 세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호주 밀러 선수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다섯 발. 자, 다섯 발. 이제 손흥민 선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두 선수가 같은 거리를 달리는데 손흥민 선수가 스텝이 하나 더 많았어요. 이걸 우리가 축구에서 어떻게 표현하죠? 스텝이 빠르다 또는 잔발이 빠르다 라고 표현을 하죠. 잔발이 빠른 것은 보폭이 큰 것에 비해서 순간 가속에 있어서 더 유리합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도 밀러는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달린 것에 비해서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돌아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 발을 먼저 뻗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손으로 이렇게 밀어 제끼는 상황은 가속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이걸 이겨내고 뚫고 나가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은 유럽에서 자신들보다 큰 선수들과 수없이 겨루면서 얻은 경험,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재능, 그리고 이 위치까지 있었던 노력, 이 경험, 재능, 노력, 이 세 가지가 모두 합쳐져서 폭발한 장면이 아닌가 합니다. 자, 그 다음 봐야 되는 것은 손흥민 선수의 판단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 위치에 도착했을 때 손흥민 선수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자, 크로스를 하거나 컵백을 내거나 아니면 오른발로 드리블을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이 볼을 소유하거나. 자, 여기에서 크로스가 들어가는 거는 상대의 신체 조건을 고려를 했을 때 아마 커트 당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드리블을 하는 것도 지금 상태의 이 타이밍을 보면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이 볼을 소유하기로, 다른 말로 이제 지키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발을 여기 이렇게 딛게 되죠. 볼을 한 번 더 치려고 했으면 발을 여기에 디뎠겠죠. 이 공 쪽으로 디뎠겠죠.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영국 해설자의 말대로 이 볼을 소유하고 지켜내려고 했기 때문에 디딘 발을 더 상대 쪽으로 디뎌줍니다. 이게 이 모든 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정말 찰나의 순간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페널티킥을 얻어내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상대에게 걸리기 위해서 발을 뻗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손흥민 선수의 의도는 애초에 이 볼을 지켜내고 일단 소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순간적으로 상대와의 경합 상황에서 그걸 막아내고 볼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 발을 더 오른쪽으로 디뎠다고 봐야 되겠죠. 실제로 영국 해설자들은 선수의 의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굉장히 직설적으로 해설을 하기 때문에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어내기 위해서 의도된 플레이를 했을 경우에는 항상 방금은 페널티를 얻어내기 위한 플레이였다 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번 손흥민 선수의 장면에서는 영국 해설자의 표현이 손흥민 선수가 볼을 보호했다, 손흥민 선수가 정말 끈질겼다,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볼을 보호하려는 손흥민 선수의 판단이 결국 맞는 판단이었고 그 결과가 페널티킥으로 이어짐으로써 대한민국이 역사를 다시 쓰기 위한 또 한 번의 찬스가 주어졌었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도 감동적이었던 손흥민 선수의 장면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의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결승까지 단 한 경기, 리턴 매치를 승리로 대한민국 대 요르단. TVN 스포츠. 그리고 왜 교체가 좋은지 알아요, 여러분들? 클린스만의 교체가 좋은 이유가 뭘까요? 상대방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상대에 대한 전술 대응이라든가 상대편에 대한 준비법이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나와가지고 경기를 뛰다가 1대0으로 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바꿔야겠죠? 애초에 짜가지고 나온 게 잘못됐으니까 교체가 좋을 수밖에 없지. 아니, 이제 이 경기들을 보면서 기분 좋게 보신 경기가 있으십니까? 저도 그건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아시안컵 경기를 보면서 기분 좋게 보신 경기가 과연 몇 경기가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 영상을 보시고 저를 평상시에 되게 응원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대회 기간인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좀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회 중이고 대회 전이고 대회 후고 저는 변하지 않아요. 저는 클린스만 감독님 같은 분이 우리나라 국가대표 지휘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승을 하는 한이 있더라고요. 뭐 우승을 했어요. 기분 너무 좋죠. 우리나라가 우승을 했는데. 그래도 저런 감독과 같이 가는 건 저는 계속 반대할 겁니다. 왜냐면 자,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좋아요. 대회 전에 우리가 대승한 거 좋아요. 막 싱가포르 상대로 대승을 했고 어떤 팀을 상대로 대승을 했고 막 이렇게 대승을 해서 잘 왔어. 그래, 좋아. 대회에 들어왔어. 첫 경기가 제일 어렵다고 하잖아요. 바레인전 힘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강인 선수의 환상적인 멀티골로 3대1로 좋은 분위기를 시작을 했어. 그리고 요르단전에 들어갔어. 요르단에 대한 분석 하나도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르단에 대한 분석이 안 돼 있을 수 있어. 왜? 요르단이 막상 대회 나와보니까 다른 전술을 펼친 거야. 그러면은 그 부분은 이해할 수 있다, 그거야. 근데 경기를 보면서 요르단전에 이강인이 맨마킹을 이렇게 당했어. 그럼 그거에 대한 대안법을 가지고 나왔냐? 경기 도중에 나오지 않았어. 그리고 말레이시아전 준비를 했어요. 선발 선수 다 내보냈죠. 옐로카드 일단 요르단전에 안 털었죠. 말레이시아전에 와서 선수들을 데리고 뛰었는데 승리도 못 가져왔어. 분위기라도 가져와야 되는데 분위기도 못 가져왔어요. 그럼 일단 요것도 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사우디전을 갑니다. 사우디가 맞다이를 우리랑 뜰 거라는 거, 반대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댓글을 보면 사브리거 따위 못 따위 이런 방구석 유튜버라고 하는데, 나도 아는 사우디 만치니 감독이 우리나라랑 맞다이 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준비 못 해와서 1대0으로 지고 있고,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진짜 그 대응법을 가져온 것도 아니야. 그냥 어쩌다 진짜 나 들어가서 연장 가서 우리가 PK로 이겨서 올라왔어요. 좋아, 여기까지도 좋다, 그거야. 호주가 어떤 스타일인지 우리나라 모든 유튜버들이 다 알고 있어요. 호주가 이런 축구를 하고 있고 호주가 이렇게 해. 근데 그 호주를 상대로 조규성 선수를 선발시키면서 2m짜리 가까운 수비수 상대로 조규성으로 헤딩을 따라 그래. 이걸 보면서도 내가 좋아해야 되고 내가 클린스만 감독을 보면서 4강을 갔다는 의미로 행복해야만 하는 건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게 단 거예요, 여러분들. 감독을 보고 귀엽다, 재밌다, 유쾌하다, 리액션이 맛있다 이런 댓글이 주로 달려요. 우리 감독을 응원하면서. 드라마틱한 감독이다, 전술이 좋다, 지시를 잘한다, 어떤 걸 좋다, 수비 전술이 좋다, 공격 세부 전술이 좋다, 야 이런 경기들에서 이런 변화 가져가는 거 기가 막히다, 이런 댓글이 달리는 게 아니라 재밌다, 리액션 맛집이다, 이런 것들이 달려. 그 감독을 내가 응원해야만 하는가? 전 응원이 안 돼요.
유일하게 클린스만이 잘하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교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바레인전 때 김태환 선수를 바로 이기재를 빼면서 김태환 투입해서 서령으로 왼쪽으로 돌리는 걸 보면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클린스만 감독님을 칭찬했습니다. 야, 클린스만 감독님이 토로몬트 형 감독이다 보니까 교체만큼은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레인전 이후로 하는 거 보면 교체도 잘 못해요. 그리고 왜 교체가 좋은지 알아요, 여러분들? 클린스만의 교체가 좋은 이유가 뭘까요? 상대방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상대에 대한 전술 대응이라든가 상대편에 대한 준비법이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나와가지고 경기를 뛰다가 1대0으로 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바꿔야겠죠? 애초에 짜가지고 나온 게 잘못됐으니까 교체가 좋을 수밖에 없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클린스만을 비판하던 문도그가 바레인전이 끝나고 클린스만을 칭찬했잖아요. 교체 잘한다고. 잘하는 건 잘하는 거니까. 근데 계속 보면서 이 사람은 교체도 잘하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교체도 잘하는 게 아니냐라고 보면 결국 들고 나오는 방식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라인이라든가 이런 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체가 들어왔을 때 풀리는 거고요.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모두 하는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뭡니까? 손흥민이 윙에서 뛰어야 된다. 이강인이 오른쪽 윙에서 친선 경기들에서는 파급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 대표팀에서 아시안컵에서도 이강인이 오른쪽 윙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허나 요르단전에 맨마킹을 당한 이후로부터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보다는 비교적으로 후반전에 왼쪽이나 공미 자리에 들어갔을 때 이강인이 더 빛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허나 선발을 보면 항상 이강인은 오른쪽에서 시작을 해서 경기가 끝날 때는 왼쪽에서 끝이 나요. 우리나라가 경기를 지고 있다가 경기를 결국 뒤집을 때 보면 홍현석이 항상 뛰고 있어요.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근데 우승하면 문도그 삭발한다고 했나요? 네, 저는 일본이 우승하면 삭발한다라고 하지 않았고요. 일본이 떨어지면 삭발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클린스만 감독과 우승을 할 수 있으면 삭발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왜 그런 말을 했냐면 간단해요. 좋은 지도자가 아니라고 전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좋은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시안컵 정도가 되면 정말 좋은 지도자가 아니면 우승하기가 어려운 무대거든요. 왜? 아시안컵이 만만하진 않으니까요. 우리가 슈틸리케 때를 한번 바라보자고요, 여러분들. 슈틸리케 감독이 아시안컵에서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일을 해낼 뻔한 사람이에요. 결승까지 무실점으로 갔어요. 그때 축구와 지금 축구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그때가 더 좋으면 좋다고 볼 수도 있어요. 실점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여러분들 아시안컵이라고 무조건 4강을 가야 되고 8강을 가야 되고 뭐 결승을 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허나 우리나라 일본이라면 4강과 결승은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일본이 이번에 8강에서 떨어진 거 잘못한 거 맞죠. 일본은 성적 못 낸 게 맞아요. 근데 대한민국도 일본도 이 대회에서 기본적으로 8강, 4강 결승은 가야 되는 팀들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브라질이 월드컵에서 16강에서 탈락을 하게 되거나 8강에서 탈락하게 되면 실패한 월드컵이라고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아시안컵에서 8강, 4강 결승 못 가면 실패한 아시안컵이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재 제가 바라봤을 때는 이 감독님의 장점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분위기를 잘 만들어준다. 그거라도 잘해야죠. 아니, 전술도 없고 지시도 안 하고 박수만 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분위기라도 좋게 해줘야죠.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이제 이 경기들을 보면서 기분 좋게 보신 경기가 있으십니까? 저도 그건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아시안컵 경기를 보면서 기분 좋게 보신 경기가 과연 몇 경기가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98분, 97분이 되기 전까지 클린스만을 욕하고 비판하고 짜증내다가 결국엔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좋으니까. 그래도 4강 갔으니까 너무 좋지. 맞지, 저도 좋아요. 근데 그 좋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선수들을 데리고 이 스쿼드를 데리고 왜 우리가 처절하게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저는 제 포인트는 그겁니다. 우리나라가 아시안컵 우승하는 거 너무 좋죠. 허나 아시안컵 우승도 하고 월드컵도 나가야 되고 또 월드컵에서는 16강이 아니라 8강 다시 4강 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감독님과 그런 목표들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맞는 건가? 라고 했을 땐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체가 결국 좋은 것도 선발 라인업이 잘못됐거나 애초에 그 팀에 대한 파악이라든가 분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클린스만 감독님 이런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거는 너는 그냥 클린스만 감독님을 싫어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전 별로 안 좋아해요. 저 부정하지 않아요. 저는 클린스만 감독님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왜 좋아해야 되죠? 우리나라 팬분들이 축구협회가 어쨌든 간에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됐다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 팬들도 한몫을 하고 있는 건데 이 큰 금액을 지불하면서 이 감독을 쓰는데 K리그도 잘 안 봐. 해외에 자주 나가 있어. 사우디 전 경기 앞두고 뉴캐슬에서 하는데 런던에서 방 잡아가지고 자기 미넨 경기 뛰려고 하고 있어. 우리나라 축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이거 같아. 근데 그러면 아래 코칭 스태프라도 좋아야 돼. 코칭 스태프 좋은 분들도 있어요. 저는 괴프케 코치님 되게 좋아 보여요. 괴프케 코치님은 되게 진심인 것 같아. 경기가 끝나면 좋아하기보다는 요르단한테 막 경기 끝나고 실점했을 때 가가지고 막 선수 안아주는 거, 손흥민 힘들어하고 있는데 괴프케 코치님 가가지고 손흥민 자기가 지금 이거 이겼다고 기뻐하기보단 손흥민 가가지고 위로하는 거, 이런 거 보면 그분 너무 이 축구에 진심인 게 느껴지고 그런 분이 우리나라에 와 있다는 거 저 너무 감사해요. 물론 그것도 클린스만 감독님 때문에 온 건 맞아요. 허나 그 외에 스트링가라 코치님, 헤어축구 코치님 이런 분들은 국내에도 거주를 안 하잖아. 괴프케 코치님은 뭐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김준홍도 막 훈련시키고 열정이 보이잖아요. 우리나라 축구에 대한 애정이 보이고 그냥 단순히 지금 선수들만이 아니라 그 아래 선수들까지 키우겠다라는 그런 목적과 뭔가 자기가 뭔가 이 책임감을 가지고 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 나도 한국의 한 명의 팬으로서, 한국의 축구를 좋아하는 한 명의 사람으로서 내가 클린스만을 싫어하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쁜 거야?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분석가님 두 분을 데려왔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정보가 많이 없어요. 근데 이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코치님들이라고 합니다. 한 분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 록스턴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고 비디오 분석 전문가고 전 피파 전력 분석 팀장을 하셨고 피파 퍼포먼스 분석 및 인사이트 그룹 리더를 하셨고 카타르 월드컵에서 TSG 그룹 대표로 하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 대해서 구글링을 해가지고 이분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내가 이건 틀릴 수도 있는데 이분이 어떤 소속팀에서 분석관으로 일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트랜스포 마켓이나 이런 거에 쳐보니까 안 나와. 그리고 구글링을 해봐도 안 나와. 그래서 이분이 어떤 팀에서 한 팀에 들어가서 분석관 역할을 해본 적은 없는 분이에요. 그럼 이게 만약에 맞다면 이거 기준으로 했을 때 이분이 과연 팀에 좋은 분석관일까라는 건 의문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전 생각은 해요. TSG 그 다음에 전력 분석팀장 정말 대단한 곳까지 올라가신 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존경받아야 되는 분이 맞죠. 그건 맞아요. 그거에 있어서 전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허나 어떤 팀에서 소속이 되어서 그 팀에서 무언가를 하진 않은 것 같아. 그렇게 따져봤을 때 과연 좋은 분석을 할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코치님 한 분이 오셨어요. 또 어떤 분이 분석관으로 오셨냐면 마크 포더링햄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셀틱 출신의 선출이시고 헤르타 베를린에서 코치를 하셨고 그 다음에 분데스리가 PL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스카우터로 재임을 하셨고 현재 P 라이센스를 보유한 상황에서 허덜스필드 타운에서 감독을 하신 분이에요. 좋아. 근데 요렇게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감독까지 수석 코치까지 하고 감독까지 해보신 분이 왜 하필 코치로 왔을까요? 수석 코치도 아니고. 전 이렇게 바라보고 싶어요. 제가 바라보고 싶은 포인트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분들이 못하고 있다, 이분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건 아니에요. 이분들에 대한 정보는 제가 모르고 이제 막 오신 건 맞으니까. 근데 감독 한 번 단 순간 수석 코치나 코치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감독을 다는 순간 자기에 대한 이 전술적인 것도 생길 수 있고 방법이 생기고 그 위치에 간 순간 아래로 내려오기는 되게 어렵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코치로 오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분석을 잘한다 못한다 이걸 따지려는 게 아니라 왜 그러면 우리가 경기력이 이렇게까지 안 좋았냐라는 거야. 우리의 경기력이 좋았던 거, 우리나라가 볼 점유율이 높은 거, 우리나라가 슈팅을 많이 때리고 있는 거, 상대가 내려앉은 거예요. 근데 그 상대가 내려앉은 게 우리가 전술적으로 너무 잘해가지고 상대를 내려앉게 만든 게 아니라 손흥민이 있고요, 이강인이 있고요, 황희찬이 있고요, 뭐 이재성, 황인범, 김민재, 그 외에 정말 우리나라 대표팀에서 뛰고 있는 이 좋은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점점 겁을 먹기 시작하고요. 상대방이 점점 이 대단한 선수들을 상대로 막기 위해서 우리가 수비적으로 가야 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만큼까지 공격을 할 수 있었던 거지, 그게 아니었더라면 우리나라가 이만큼 공격력이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판하는 거예요. 클린스만 감독님이 우승을 하시죠? 전 똑같이 비판
아시안컵에서의 한국 대표팀과 손흥민 선수의 불굴의 의지는 돋보였습니다. 불리한 일정과 16강에서 120분의 연장 경기를 치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호주를 이기고 아시안컵 4강에 성공적으로 진출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8강에서 이란을 만나 무기력한 경기력으로 패배했는데요. 이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이 무기력한 일본 대표팀과 강한 정신력으로 역전해낸 한국 대표팀을 언급하며 비교하는 엄청나게 많은 댓글들이 꾸준히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흥미롭고 새로운 반응들을 모으다 보니 영상 길이가 많이 길어져 2개의 영상으로 나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이후에 곧바로 세 번째 영상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올린 영상까지 일본 탈락에 대한 한국 언급 반응이 총 3개의 영상으로 각각 다른 반응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해당 영상에 링크 달아 두었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워낙 한국 관련 반응들이 많은 관계로 바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베트남, 이라크전을 보고 나서 일본이 결승에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1위로 통과해서 한일전이 실현되길 바랐죠. 예상대로 일본은 탈락했으니 이제 한국팀에게 열심히 해주길 바랍니다. 승부에 강한 한국과 승부가 약한 일본, 한국에게 도발당하는 기분이에요. 참을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제 음식이 맛있었겠네요. 한국이 일본을 이겼으니까요. 한국이 뭐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대표팀이 그룹 리그를 통과한 것은 나름 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대표팀은 대회마다 혹은 경기마다 경기력이 다른 팀이라고 할 수 있어서 연승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모든 경기에서 실점했기 때문에 이란이나 한국과의 경기는 힘들 것 같았어요. 호주도 어려웠을 거예요. 프로라서 기분이 좋았던 건 아니겠지만 팀 상태는 좋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무엇이 문제였는지 제대로 반성하고 다음을 향해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일본 선수들은 몸이 가늘더라고요. 한국 선수들을 봐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니 아마도 피지컬 트레이닝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배구처럼 상대와의 접촉이 없는 스포츠에서도 피지컬이 중요한데 축구 선수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체력의 중요성은 당연하지만 넘어지지 않는 무게도 중요해요. 근육량을 늘려서 무게를 더하는 것도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필수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손흥민의 아버지였나요? 한국이 현재의 힘으로 아시아컵에서 우승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어요. 단기적인 승리에 연연하지 말라는 뜻이었죠. 일본이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이번 패배를 팀을 재정비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과거 이야기지만 1993년 도하를 생각해봐요. 이라크전의 마지막 코너킥만이 화제가 되었지만 당시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는 센트럴 방식의 라운드 로빈이 진행되었고 일본은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던 상황에서 이란에 완패했어요. 그 후 북한과 한국에 연승하며 자력으로 월드컵 출전을 거의 잡았지만 마지막 이라크전은 모두가 아는 대로였죠. 이번에도 중동의 두 국가로부터 과제를 받은 셈이에요. 자만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월드컵 우승을 꿈꾸기 전에 이후 월드컵 예선에 강한 위기감을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이탈리아조차 2번의 대회 연속 본선 출전에 실패했어요. 약해서 졌어요.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진정한 아시아에는 이길 수 없어요. 이란이나 이라크, 한국보다 일본이 약해요. 월드컵 예선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약한 일본이 반드시 월드컵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이번 대회의 결과가 나중에 발목을 잡을지 성장 동력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팬으로서 환상에서 깨어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세르지오가 말한 대로 자만했어요. 이제 더 이상 약한 상대와의 연승이 의미가 없어요. 또한 강호 국가라도 홈에서 불러서 이겼다 해도 의미가 없어요. 한국, 중동 등 체력이 강한 강호팀과의 원정 경기를 늘려야 해요. 약한 일본, 끓는 물에 데인 개구리예요. 축구를 잘하는 것은 일본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예요. 제 예상은 한국이 우승할 것 같아요. 일본이 아시아 넘버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 이란, 이라크, 오스트레일리아, 사우디아라비아가 더 위라고 생각하는 편이 좋아요. 월드컵 우승을 목표로 하다니 그건 잠시의 환상이었어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이번에는 한국과 맞붙으면 껄끄러운 경기가 될 것 같아서 피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의 미디어 기사, 이번에는 솔직히 받아들여야 해요. 결국 일본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바레인에는 승리했지만 모두 실점했으며 이라크, 이란에는
패배했어요. 아시아에서도 약한 팀에는 이길 수 있지만 강호라 불리는 나라에는 경기에서도 압도당하며 패배했어요. 한국은 요르단, 말레이시아와 무승부였지만 패배하지 않았고 아시아의 강호 사우디아라비아, 오스트레일리아에는 PK전, 연장전을 거쳐 최종적으로 승리했어요. 이 사실은 현재 아시아의 등급이 명백히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야구와 달리 축구에는 한국이 목숨을 걸고 있어요. 한국을 얕보던 사람들은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현재 일본 대표팀은 한국에게 질 것이 확실해요. 한국의 승리에 대한 집념은 정말 대단해요. 열세에도 불구하고 전력을 다해 뛰며 투지를 끊임없이 발휘해요. 일본은 기술력에 빠져 전술을 벌이고 공경에 처하면 판단을 선수에게 맡겨 모호한 결정이 두드러져요. 역전의 기미가 전혀 없어서 당황스럽게 졌어요. 대회 전까지는 원정에서 독일을 이기는 등의 대업에 속아 있었지만 확립된 전술이 없이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조차 어려운 것을 전술이라고 착각했어요. 그건 완전히 환상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완전히 깨달았을 때 대회는 이미 끝나 있었어요. 경기를 봤는데 저 같은 초보자도 이란이 더 강해 보였어요. 축구 전문가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룹리그 결과를 보면 우승은 어려울 것 같아요. 반면 다른 팀을 예로 들면 한국은 정말 마지막까지 강한 이미지로 결국에는 이기는 좋은 의미에서의 집념을 느꼈어요. 일본이 아시아에서 압도적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걸 다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우승하면 앞으로 몇 년간 한반도 언론이 기세를 올릴 거예요. 하지만 현재 단계에서 여러 의미로 한국이 우위에 있어요. 역경에 처했을 때 팀을 고무시키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가 필요해요. 손흥민처럼요. 후보나 미나미노는 뛰어나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타입이 아니에요. 강하게 말하자면 엔도나 토미야스에게 조금 더 열정을 요구하고 싶어요. 후보에게는 진정한 월드 클래스를 지향한다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카무라 슌스케나 혼다처럼 프리킥을 잘 차는 선수도 한 명은 있었으면 해요. 한국도 어렵지만 순수하게 원천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일본은 감독과 코치가 기술도 전략도 활용하지 못해 완전히 선수에게 맡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와요. 다른 팀은 잘 연구해서 경쟁적인 싸움을 해요. 아시아조차 이기지 못하면 피크 시절만큼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일본의 약점도 분명해요. 호주와 한국의 경기를 봤는데 일본이 이겼다 해도 현재 한국에는 이길 수 없어요. 한국은 정말 일본과 경기를 하고 싶었나 봐요. 마치 한일전의 승부가 갈렸다는 듯이 쓰여 있어요. 비교하고 싶어서 안달난 느낌이 가득해요. 감사한 일이지만 일본의 그 실력이 없었어요. 이번 대회는 참가한 모든 팀의 동경의 대상처럼 시작했던 일본 팀이었지만 결과는 별것 아니었어요. 이제 아우라나 기세도 사라졌을 거예요. 동경하는 것을 멈춰야 해요. 아시아에서는 1.56 팀이었어요. 멘탈의 문제인가 봐요.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한국의 멘탈은 강해요. 추가 시간에 실점하는 일본의 전통을 씻어내지 못하면 월드컵에서 상시 8강 이상은 힘들 거예요. 한국 신문에 무슨 말이 쓰여 있든 패배는 패배니까 어쩔 수 없어요. 다시 대표 유니폼을 입으면 변명 같은 건 할 수 없고 선수들 모두 프로니까 엄한 말을 듣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일본의 경우 PK에 울었다기보다는 경기 전체적으로 내용면에서 완전히 패배했어요. 한국의 저력은 정말 대단해요. 일단 일본도 한국도 아시아의 지도자라고 자랑할 현재 상황은 아니에요. 그 정도는 대표팀만 봐도 알 수 있는 수준이에요. 동아시아에 한국이 우승하기를 바래요. 카타르가 연속 우승하는 것도 좀 이상하다고 느껴져요. 결과로 증명함으로써 기세등등하던 일본 네티즌들을 이렇게 저자세로 만들어낸 한국 선수들이 참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긴 반응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외의 한국 축구에 관한 다양한 소식들을 모아 소개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정말 감사하고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타니 선발이었어? 좋아, 같은 동아시아의 동료인 한국을 다같이 전력으로 응원한다. 안녕하세요, 팩튜브입니다. 아시안컵 8강 이란과의 경기에서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이 1대2로 패배했습니다. 일본 축구 팬들의 재밌는 반응을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만년 16강이 4강 간 나라를 이길 리가 없지.
축구는 한국이 일본보다 우위인 걸로 확정났군. 이런데도 얘네들은 진심으로 월드컵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래도 여전히 모리아스로 가도 괜찮다고 말하는 녀석들이 많아. 진짜 난 이해가 안 돼. 이제 됐어. 오타니밖에 못 믿겠다. 너희들이 우승은 당연히 할 거라고 했잖아. 역대 최강인 것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야. 이란 대표팀을 응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져서 기분이 좋다. 체격이 큰 선수를 공격수로 던져 넣으면 일본을 이길 수 있다는 걸 들켜버렸지. 모리아스는 크로아티아랑 코스타리카한테 당해놓고도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은 건가. 이런 쓰레기 같은 나라가 유럽 국가들하고 더 경기하자고 말하고 있다는 게 웃기다. 아시아부터 이기고 말해. 아시안컵이어서 다행이다. 월드컵이었으면 조별리그 전패했을 거 아니야. 골키퍼의 전성기는 30살에서 35살이라고 하는데 왜 저런 젊은 애를 쓰는 거야. 자이오는 22살이잖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블루록을 본 뒤에 얘네들 보면 그냥 찌꺼기로 보여. 오타니 선발이었어? 일본은 롱볼 전술에 전혀 대응하지 못한다고 세상에 들켜버렸네. 아 진짜 한일전 보고 싶었는데 아쉽다. 정말 분위기 오래간만에 달아올랐는데 말야. 딱히 무언가를 이룬 적도 없는 선수들이 이러니까 지는 게 당연하지. 한국 형과 싸우고 싶었어. 어제 경기 이후 인터뷰에서 감독은 미안하다든가 하는 말도 일절 하지 않았다. 애초에 월드컵에서 진짜로 독일하고 스페인 이긴 거 맞기는 해? 그것도 수상하네. 사실은 처참하게 발렸는데 AI가 따로 만든 그럴듯한 동영상을 국내로 전송한 거 아냐? 어떻게 아시아 최약체가 독일하고 스페인을 이길 수가 있어? 대회 도중에 이토주냐에 소송을 걸고 하차시킨 일본인도 나쁘다. 아마 지금의 일본 대표팀은 중국보다도 아래겠지. 중국은 늘 그렇듯이 먼저 집에 갔다고. 그건 조금 오바야. 그래도 일본인한테는 결승에 가서 한국에 지는 것보다는 낫지 않아? 손흥민은 역시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후반전 추가 시간에 끈기 있는 공격으로 페널티킥을 직접 획득하고 연장전에서 프리킥으로 스스로 해결. 손흥민 같은 진짜가 일본에 필요하다. 일본인 감독에게는 꽤 스윗하네 이 나라. 일본이 져서 기분이 좋으면 위험한 걸까? 나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일본은 선수풀이 아시아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이란이나 한국이 더 좋지? 이란은 각국의 득점왕 출신들이 모여 있어. 축구팬은 일본 국민의 적. 이제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되어버렸다. 일본 축구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성가해자를 옹호하는 축구팬이 많아서 깜짝 놀랐다. 이제 국대 축구는 응원하지 않는다. 좋아, 같은 동아시아의 동료인 한국을 다같이 전력으로 응원한다. 이란은 사람들로 하여금 반드시 우승할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꼭 준결승에서 패하는 팀이야. 결승은 왠지 카타르가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런 빌어먹을 경기를 해도 선수를 감싸는 미지근한 팬들이 문제야. 어차피 실실 웃으면서 들어오는 찌꺼기 같은 선수들 뿐이고. 프로에서는 결과를 못 내는 녀석들은 존재 가치가 없어. 완패를 외면하고 주간지 탓으로 돌리지 마라. 국익을 위해서라면 범죄도 눈 감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일본은커녕 인간으로서도 수치니까. 한국은 꼭 결승에서 이란을 이기고 우리들의 원수를 갚아주었으면 해. 부탁한다 형제여. 이란, 이라크, 한국, 호주를 상대할 때는 기본적으로 브라질이나 스페인을 상대한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한다. 조금 이기고 있다고 얕봤잖아. 적을 얕보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야. 지금까지 아시안컵 8강 일본과 이란의 경기 이후 일본 축구팬들의 반응을 전해드렸습니다. 축구 관련 더 많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클럽이든 대표팀이든 어떻게든 팀을 승리로 이끄는 손흥민. 진정한 월드클래스이자 아시아 역사상 최고의 선수인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그저 역시라는 말 밖에는 할 말이 없네. 안녕하세요, 팩튜브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아시안컵 8강 호주전에서 연장 승부 끝에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일본 축구팬들의 반응을 바로 확인하시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호주는 후반 중반까지는 좋은 축구를 했지만 너무 이른 시간에 템백을 세우고 공 걷어내기만을 반복했다. 그리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결과가 되었네. 바로 전 경기였던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패턴으로 자멸했다. 한국은 선수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좋은 축구를 한다고 말하기는 도저히 어려운 축구를 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이겨버릴 수 있는 정신력과 체력이 있다. 이것은 너무나도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새삼스레 느꼈다. 한국의 진영과 호주의 자폭이 완전히 맞물린 경기였다. 전반전은 한국이 이대로라면 질 것 같은 분위기였지만 경기 끝이 다가올수록 한국의 활동량도 늘어나고 어느 쪽이 이틀밖에 못 쉬었는지 모를 정도였다.
호주가 후반전에 있었던 3번 정도의 기회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마무리했다면 경기는 진작에 끝났겠지. 하지만 마지막에 쓸데없이 페널티킥을 헌납할 때 한국이 이길 거라고 확신했다. 거기서부터는 멘탈에서도 호주가 완전히 패배했고 한국이 이길 만했다. 보통은 수비가 내려앉으면 리드를 지키는 게 쉬워진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에 관해서는 선수 개개인의 돌파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해진다. 사우디도 그렇게 패배했고 호주도 마찬가지다. 한국을 상대할 때는 리드하고 있어도 수비하지 말고 맞서 싸우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몰라. 경기 봤는데 어느 팀이 이틀밖에 못 쉬었는지 알아챌 수 없었어. 그만큼 한국의 활동량이 엄청났던 것 같아. 특히 막판 뒷심이 대단했고 손흥민은 역시 괴물이었어. 그 정도의 선수가 경기가 끝난 뒤에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조금 감동했어. 만약 일본과 결승에서 붙는다면 너무 기대된다. 역시 손흥민 선수 해줘야 할 때는 확실하게 해주네요. 다만 2경기 연속 연장전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네요. 실력적으로는 확실히 한국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마지막에 한국은 개개인의 힘으로 승리를 빼앗았네요. 호주는 4위를 쉰 어드밴티지를 가져간 팀으로 보이지 않는 경기력이었습니다. 특히 듀크의 헤더가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었는데 여러모로 아쉬운 패배겠네요. 한국의 활동량이 엄청났지만 호주가 생각보다 약했다. 테크닉이 없고 느리며 열심히 뛰지도 않았다. 결정력이 있는 선수도 없었다. 키가 큰 선수를 박스 안에 넣어도 포스트 플레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컨볼을 전부 빼앗기더라. 한국이 이겨야 마땅한 경기였다. 역대 아시안컵 사상 가장 재미있는 대회라고 생각해. 한국 경기는 마지막 15분 전까지는 좀 지루하지만 거기서부터가 진짜야. 지금 시점에서 손흥민이 부활했다는 건 정말 크네. 클럽이든 대표팀이든 어떻게든 팀을 승리로 이끄는 손흥민. 진정한 월드클래스이자 아시아 역사상 최고의 선수인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그저 역시라는 말 밖에는 할 말이 없네. 한국 팬들은 2경기 연속 극적인 승리에 많이 흥분했겠네. 이대로 가면 결승전이 일본 대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어. 사우디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왜 얘네들은 리드만 하면 갑자기 히키코모리 축구를 하는 거야? 그러다가 막판에 방전돼서 한국에 쏟아지는 공격을 막지 못하고 결국 골을 허용하지. 확실히 한국의 끈기는 위험해. 내가 보기엔 거의 확실히 결승에 진출할 것 같아. 이런 극적인 연속 승리는 우승 플래그 느낌이야. 마치 2004년에 일본이 우승했을 때 같은 느낌. 일본은 오늘 이란을 이겨도 4강에서 개최국 보정을 받는 카타르를 상대해야 된다는 게 짜증나고. 지금까지 아시안컵 8강 호주전 이후 일본 축구 팬들의 반응을 전해드렸습니다. 축구 관련 더 많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강 일본이라더니. 안녕하세요, 팩튜브입니다.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이 아시안컵 8강 이란전에서 1대2로 패배했습니다. 일본 축구 팬들의 반응을 바로 확인하시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독을 바꾸자. 외국 감독한테 맡겨야 돼. 이타쿠라를 교체시키지 않는 모리아스의 책임인 건 확실하지만 그걸 떠나서도 이타쿠라가 너무 못했다. 어제의 한국처럼 꼭 이기고 싶다는 투지도 느껴지지 않았어. 역시 졌구나. 일본이 우승한다고 말하는 사람 지금 살아있으려나. 후반전에 한 골만 먹힌 게 잘한 거라고 느낄 정도로 처참했다. 3골 정도 먹혔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 뭐 어쨌든 일찍 떨어졌으니 선수들은 각자 클럽으로 돌아가서 힘내길 바래. 일본은 경기 내용에서도 이란에 뒤떨어졌으니까 패배는 당연히 납득할 수 있다.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모리아스 감독의 선수 교체 판단이다.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타이밍에 이타쿠라를 교체시키지 않고 결국 페널티킥을 헌납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모리아스 감독의 판단 실수가 이번 패인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전술면에서의 경솔함이 패배로 직결된 거지. 전반은 좋다고 생각했는데 후반이 정말 힘들었어. 계속 공격만 당했으니까. 그렇게 많이 공격당한다면 결국 어딘가에서 실수가 나오게 되어 있어. 그리고 그 실수는 실점으로 직결되지. 월드컵에서 독일과 스페인을 이기고 자만하고 있는 구석도 있었을 거야. 일본은 아직 강하지 않아. 항상 도전하는 자세가 되어야 해. 모리아스가 감독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한 게 패인이야. 피지컬적으로 문제를 보이던 이타쿠라를 내보내지 않고 몇 번이나 위기를 맞이하더니 결국 거기서 당했네. 자이오는 경험이 부족해서 이타쿠라한테 당연히 소리 한번 못 질렀을 거고. 모리아스 감독이 초래한 패배다. 후반전 들어 흐름이 나빠진 가운데 감독이 더 움직였어야 했어. 이타쿠라의 컨디션이 나빠서 옐로카드도 받은 데다가
이란의 표적이 되어 있었는데도 바꾸지 않았고 쿠보를 내리고 나서 공을 운반할 선수가 없어져서 공격은 거의 해보지도 못했지. 감독이 대체 왜 있는 건지 모르겠어. 선수가 우수한 만큼 감독도 우수하지 않으면 월드컵에서 절대로 높이 갈 수 없어. 일본 축구협회는 이번 대회를 보고 정말 모리아스 감독이 괜찮은지 다시 생각하길 바래. 공을 잡기만 하면 바로 100패스. 100패스로는 골을 넣을 수 없어. 최강 일본이라더니 최악의 결과, 최악의 경기력이었다. 모리아스의 첫 교체부터 분명히 흐름이 나빠졌고 곧 이란의 일방적인 공격이 되어버렸다. 이타쿠라는 분명히 컨디션이 좋지 않아 구멍으로 공략당하고 있었는데 교체를 안 하더니 결국 마지막에 페널티킥을 헌납하네. 모두 감독의 책임이고 아시안컵 2패라는 과거에 없는 5점을 남긴 거니까 경질해야 한다. 이토주냐의 사건이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르겠어. WBC는 대회 이후에 야마카와 에일이 미디어를 탔기 때문에 우승할 수 있었는지도 몰라. 우승을 노리려면 전술뿐만 아니라 팀워크도 엄청 중요해. 완패였어. 이번 대회 총 8실점. 모두 다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약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비진의 취약성이 계속 눈에 띄었지. 골키퍼는 특히 보고 있자면 안정감이 하나도 없어. 그냥 일반인 정도 수준이야. 아시아에서 이러면 월드컵을 가도 잘해봐야 16강이겠지. 냉정한 코멘트지만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뜻이야. 일본 선수들이 피곤했어. 그게 다야. 개최지가 일본이었다면 일본이 우승했을 거야. 지리적인 이점은 승패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 지금까지 아시안컵 8강 일본과 이란의 경기 이후 일본 축구 팬들의 반응을 전해드렸습니다. 축구 관련 더 많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팝과의 콜라보를 기대할게. 와우, 엄청난 경험이 될 거야. 난 1년 동안 서울에서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멋진 도시에서 환상적인 시간을 보냈어. 링가드에게 정말로 멋진 경험이 될 거야. 안녕하세요, 팩튜브입니다. 한국 K리그의 FC 서울이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격수 제시 링가드 영입에 근접했다는 속보가 여럿 나왔습니다. 여러 공실력 있는 언론과 기자들이 소식을 전한 것으로 보아 링가드의 한국행은 사실상 확정인 듯합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이적은 국내 축구팬뿐만 아니라 해외 축구팬 또한 혼란에 빠뜨렸는데요. 해외 축구팬들의 반응을 바로 확인하시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